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밤이면 호랑이가 내려와 기웃거리고 낮에는 매가 하늘을 빙빙 도는 깊고 깊은 골짜기가 있었더랬습니다. 그 골짜기 어귀에는 사시사철 마를 날이 없는 맑은 개울이 흐르고 그 개울을 건너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위풍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 그 집이 바로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소문난 최부잣집이었습니다. 담장이 어찌나 높은지 안에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까치발을 해도 들여다볼 수가 없었고 대문은 또 어찌나 육중한지 한번 닫히면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성체처럼 굳게 입을 다물어버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오던 어느 해 늦가을 이 집의 앞마당에는 벌써부터 겨울 채비를 서두르는 하인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 그 바쁜 움직임 속에서도 유독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순덕이라 하였는데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어릴 적부터 이 최부잣집에 부엌대기로 들어와 잔심부름을 하며 자란 아이였습니다. 나이는 이제 막 16이 되었으나 못 먹고 못 입고 자란 탓에 그 몸집이 열서넛 난 아이처럼 작고 여리여리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혀를 차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남을 원망하는 법이 없었으니 그저 주어진 밥 한 덩이에 감사하고 누울 자리가 있음에 고마워하며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내는 그런 심성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친 물일과 험한 장작 패기로 굳은 살이 뚝뚝 박혀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었지만 그 눈망울만큼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깊어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영혼이 그대로 비치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잣집의 하루는 닭이 울기도 전에 시작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을 뜨는 이는 다름 아닌 순덕이었습니다. 새벽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장독대로 나가 차가운 냉수로 얼굴을 씻고 나면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이 그녀의 첫 번째 일과였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부엌을 가득 메우고 눈을 맵게 찔러도 순덕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익숙한 솜씨로 불을 다루었으며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를 벗삼아 가마솥에 물을 붓고 쌀을 안쳤습니다. 그 쌀이 익어 구수한 밥 냄새가 고택의 담장을 넘어 퍼져나갈 때쯤이면 그제야 다른 하인들이 하나둘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으니 순덕은 이 집안의 아침을 가장 먼저 여는 숨은 일꾼이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림자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순덕이 아무리 부지런히 움직이고 정성을 다해 일을 해도 이 집의 안주인인 최 씨 부인의 눈에는 그저 못마땅한 종년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성정이 까다롭고 의심이 많아 아랫사람들을 쥐 잡듯이 잡기로 유명했는데 특히 말대꾸 한 번 하지 않고 고분고분한 순덕을 보면 오히려 그 속을 알 수 없다며 핀잔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부인은 아침 문안을 받으러 온 자식들에게는 꿀을 바른 듯 다정하게 대하다가도 부엌에서 밥상을 들고 들어오는 순덕을 보면 눈매가 매섭게 변하여 밥그릇에 밥알이 튀었지 않느냐 혹은 국이 식어 빠졌다 하며 온갖 트집을 잡아 호통을 치곤 했습니다. 순덕은 그럴 때마다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죽여주십시오. 마님하고 빌 수밖에 없었으니 어린 가슴에 멍이 드는 줄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최 씨 부인만 순덕을 구박했다면 그나마 견딜만 했으련만 부엌을 호령하는 찬모 또한 순덕에게는 무서운 시어머니보다 더한 존재였습니다. 찬모는 10수년을 이 집에서 일하며 곡간 열쇠까지 관리할 정도로 신임을 얻고 있었는데 자신이 부리는 아랫 것들 앞에서는 마치 안주인이라도 된 양 행세하려 들었습니다. 그녀는 순덕이 잠시라도 허리를 펴고 쉬는 꼴을 보지 못해 틈만 나면 저 게으른 것이
또 딴청을 피운다며 소리를 질러댔고 힘든 일은 죄다 순덕에게 미루고 자신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군고구 하나 까먹으며 노닥거리는 게 일이었습니다. 참모는 순덕의 맑은 눈이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쁘다며 여종 주제의 눈빛이 저리 살아서 뭘 하겠느냐고 비아냥거리며 걸레빤물을 끼얹는 시래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는데 참모가 순덕에게 젖은 장작으로 불을 때라며 억지를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나무는 불이 붙기는커녕 매운 연기만 내뿜었고 순덕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부채질을 하느라 얼굴이 온통 검댕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참모는 혀를 끌끌 차며 저리 미련해서야 어디다 쓰겠냐며 핀잔을 주었고 마침 부엌을 지나가던 최 씨 부인조차 밥 짓는 냄새가 아니라 연기 냄새가 진동을 하니 입맛이 다 떨어진다며 순덕을 나무랐습니다. 순덕은 맵고 쓰린 눈을 비비며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갈 곳 없는 고아신세인 자신이 이 집에서 쫓겨나면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꾹 참고 다시 아궁이 앞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순덕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는 시간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식은 누룽지를 긁어먹는 시간이었습니다. 달빛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와 붓도막을 비추면 순덕은 그 달빛을 벗삼아 혼잣말을 하곤 했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계셨다면 이런 밤에 자신을 품에 안고 자장가라도 불러주셨을까 상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몸은 고되고 마음은 시려도 언젠가는 이 고생이 끝나고 따뜻한 밥 한 끼,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녀의 작은 소망은 비단 옷을 입는 것도 고래 등 같은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저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고 따뜻한 눈길 한 번 주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초겨울로 접어들었고 최 부잣집은 다가오는 시아버지의 제사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귀한 식재료들이 장터에서 줄지어 들어오고 곳간에는 씹쌀과 건어물들이 그득하게 쌓여갔으며 안채와 사랑채를 오가는 하인들의 발걸음 소리로 마당 흙이 다져질 지경이었습니다. 순덕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맷돌을 돌리고 떡방아를 팼느라 손바닥이 부르트고 어깨가 빠질 듯이 아팠지만 조상님을 모시는 큰일이라 여기며 한마디 불평 없이 묵묵히 제 몫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주함 속에 도사리고 있는 불길한 기운을 순수하기만 한 순덕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사흘 앞둔 어느 날 최 씨 부인은 안방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폐물함을 꺼내어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함 속에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옥비녀와 금가락지, 그리고 집안의 갑으로 내려오는 값비싼 놀이개들이 들어있었는데 부인은 제삿날 며느리와 손님들에게 보란듯이 내보이기 위해 미리 손질을 해두려 했던 것입니다. 부인은 비단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고 자개로 장식된 함뚜껑을 열었으나 순간 그녀의 미간이 찌푸러지며 날카로운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안방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 옷가락지가 어디로 갔단 말이냐? 부인의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고 그 소리에 방문 밖에서 대기하던 참모가 황급히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함 속에는 분명히 있어야 할 쌍가락지 중 하나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고 그 옆에 놓여있던 붉은 산호비녀 또한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혹시나 자신이 잘못 두었나 싶어 장롱 서랍을 다 뒤지고 이불장까지 뒤적였으나 사라진 폐물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방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부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하며 당장이라도 누군가를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변해갔습니다. 참모는 눈치를 살피며 옆에서 거들었는데 마님, 며칠 전부터 안방 문고리가 헐거워진 것 같더니 아무래도 집안에 손버릇 나쁜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온 모양입니다라며 은근슬쩍 누군가를 겨냥하는 듯한 말을 흘렸습니다. 그 시각 순덕은 영문도 모른 채 뒤뜰 장독대에서 제사 때 쓸 동치미 물을 씻고 있었는데 손이 꽁꽁 얼어 호호 불어가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참모가 달려와 순덕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네 인연 썩 안방으로 들지 못하겠느냐 하고 소리쳤을 때 순덕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을 새도 없이 질질 끌려간 순덕은 안방 마루 아래 꿇어 앉혀졌고 문이 활짝 열린 방 안에는 머리를 풀어 헤친 최 씨 부인이 도깨비 같은 형상으로 앉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다른 하인들이 숨을 죽인 채 모여들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겨울바람은 매섭게 몰아쳐 순덕의 젖은 저고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표독스러운 눈초리로 순덕을 쏘아보며 내년이 감히 내 방에 들어와 손을 댔느냐 하고 쩌렁쩌렁하게 호통을 쳤습니다. 순덕은 너무나 놀랍고 무서워 말문이 막혔으나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님, 저는 당치도 않습니다. 안방, 문지방은커녕 마루 근처에도 얼씬한 적이 없사옵니다. 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이미 순덕을 범인으로 단정 지은 듯 이 집안에 쥐새끼처럼 드나들며 청소를 도맡아 한 것이 너 말고 누가 있더냐. 엊그제 내가 잠시 출타했을 때 네가 안방 걸레질을 하지 않았느냐 하며 윽박질렀습니다. 사실 며칠 전 찬모가 바쁘다는 핑계로 순덕에게 억지로 안방 청소를 떠넘긴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꼼짝없는 올가미가 되어 순덕을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찬모는 옆에서 부채질하듯 아미오. 마님, 저것이 평소에도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니 기어이 사고를 쳤구먼요. 없는 집 자식이 견물생심이라고 그 귀한 걸 보고 욕심이 안 났겠습니까 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순덕은 바닥에 머리를 맸으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저는 정말 아닙니다. 굶어 죽어도 남의 물건에는 손대지 말라고 돌아가신 어미가 가르쳤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그녀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마당을 울렸지만 이미 의심의 독이 퍼진 최 씨 부인의 귀에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하인들에게 명하여 순덕의 짐을 샅샅이 뒤지게 했고 순덕이 머무는 코딱지만한 행랑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순덕의 낡은 옷가지와 개어놓은 이불을 마당에 패대기 치며 샅샅이 뒤졌으나 훔친 폐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는 것이라고는 달고 다른 버섯 몇 켤레와 말라비틀어진 꽃잎 몇 장, 그리고 부모님이 남겨주셨다는 낡은 빗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폐물이 나오지 않자 참모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이 여우 같은 년이 어딘가 깊숙이 파묻어 둔 게 분명합니다. 당장 나오지 않는 걸 보니 작정하고 숨긴 게지요. 하고 몰아세웠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기막힌 상황이 되었고 순덕은 자신이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이 거대한 의심의 벽을 넘을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최부잣집 마당에는 살을 애는 듯한 삭풍이 몰아치고 하늘에서는 때마침 굵은 눈발이 하나둘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순덕의 치마는 차가운 땅바닥의 냉기를 그대로 빨아들였고 그녀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시린 것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평소에 순덕에게 밥을 얻어먹고 도움을 받았던 다른 하인들조차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 두려워 고개를 돌리거나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으니 순덕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회색빛 겨울 하늘은 침묵만 지킬 뿐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회초리를 가져오라 명했고 가녀린 순덕의 종아리에 매서운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른 대로 될 때까지 쳐라. 내 물건을 찾기 전에는 밥 한 톨도 주지 않을 것이다. 부인의 호령에 하인 하나가 마지못해 매를 들었지만 순덕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삼켰습니다. 살이 터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억울함에 사무친 마음의 고통이 1000배만 배 더 컸기에 그녀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녀가 잃어버린 것이라고는 애초에 가져본 적도 없는 재물이었으나 지금 빼앗기고 있는 것은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인 정직함과 자존심이었습니다. 매질이 계속되던 중 마을 어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낯선 바람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순덕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자신을 바라보는 부인의 경멸, 어린 눈빛과 찬모의 비웃는 입꼬리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폐물이 없어진 분풀이를 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고 아무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순덕이야말로 그 희생양으로 안성맞춤이었던 것입니다. 순덕은 이 집에서 10년 넘게 뼈가 부서져라 일해온 세월이 그저 도둑 누명 하나로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사랑채에 머물던 최 부자가 소란을 듣고 뒷짐을 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 집안일에 무관심한 편이었으나 집안이 이토록 시끄러운 것을 보고는 헛기침을 하며 상황을 물었습니다. 부인이 달려가 이 종년이 귀한 폐물을 훔치고도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라고 고하자 최 부자는 혀를 차며 순덕을 흘끔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순덕의 처참한 몰골이 들어왔으나 그는 그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재수없게 집안에 도둑이 들다니 당장 눈앞에서 치워버려라. 관아에 넘기든 내쫓든 알아서 하고 내 귀에 곡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는 비정한 말만 남기고 다시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최 부자의 말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 이제 순덕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찬모는 의기양양하게 나서서 들었느냐, 대감마님께서도 꼴도 보기 싫으시다 하신다. 당장 인연을 멍석마리에서 내다 버려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건장한 머슴들이 다가와 순덕을 짐짝처럼 들어올렸고 순덕은 반항할 힘도 없이 축 늘어진 채 대문 밖으로 끌려나갈 운명에 처했습니다. 흩날리는 눈발은 점점 거세져 폭설로 변해가고 있었고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 주위는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춥고 어두운 밤, 맨몸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순덕은 흐릿한 눈으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쓸고 닦았던 기와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와지붕 위에 쌓이는 하얀 눈이 오늘따라 왜 그리도 야속하고 차갑게만 보이는지 그녀는 서러움에 목이 메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엌 아궁이의 온기도 마당의 흙냄새도 이제는 모두 남의 것이 되었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찢어진 저고리와 피 묻은 치마 그리고 도둑년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마음 한구석에는 억울해서라도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작은 불씨가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바깥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짐승의 울음소리만이 바람결에 실려오고 있었습니다. 머슴들은 마을 어귀까지 순덕을 끌고 가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나마 마님자비로 관아에 넘기지 않고 살려보내는 줄 알아라. 하고 침을 뱉고는 돌아섰습니다. 순덕은 차가운 눈밭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멀어지는 대문 소리가 쿵 하고 닫히는 순간 그녀의 세상도 함께 닫히는 듯했습니다. 이제 순덕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릴 것이 뻔했고 어디 가서 따뜻한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곳도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추위는 살을 파고드는데 그녀가 갈 곳이라고는 호랑이가 나온다는 깊은 산속뿐이었습니다. 순덕은 앙상한 두 손으로 눈 덮인 땅을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서 언젠가는 이 누명을 벗고 당당하게 돌아오리라.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길을 향해 비틀거리며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온 나라의 어머니가 될 여인의 가장 비참하고도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밤이 깊어질수록 그 기세를 더하여 마치 천지가 개벽이라도 할 듯이 온 세상을 하얗게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든 순덕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는데 찢어진 집신 사이로 파고드는 날선 얼음 조각들이 발바닥을 무자비하게 찔러댔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 뒤로는 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찍혀 있었으나 그마저도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눈에 덮여 금세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던 마을의 개 짖는 소리마저 눈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해지자 순덕은 자신이 이제 이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최 부잣집에서 입었던 얇은 무명 저고리는 이미 눈에 젖어 살가죽에 달라붙어 얼어버렸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그녀의 의식마저 몽롱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망할년, 도둑년이라 욕하며 대문을 굳게 걸어 잠갔고 순덕이 혹여나 자신들의 집 처마 밑에라도 들어와 재를 뿌릴까봐 등불을 켜고 감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순덕은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남의 집 창호지 문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으나 그 누구도 이 추운 밤 쫓겨난 여인에게 문을 열어줄 리 만무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안쪽으로는 발길을 돌릴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떠밀리듯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산속 깊은 곳으로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짐승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의 인심이라더니 순덕은 오늘 밤 그 차가운 진실을 온몸으로 겪으며 정처 없는 유배기를 떠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이 향하는 곳은 마을 뒷산 너머에 있는 옛날에 화전민들이 살다가 버리고 떠났다는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은 워낙 산세가 험하고 음산하여 대낮에도 마을 사람들이 얼씬거리지 않는 곳이었으며 밤이면 도깨비불이 번쩍인다는 흉흉한 소문마저 도는 금기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몸을 의탁할 곳이 없는 순덕에게는 호랑이나 도깨비보다 당장의 추위와 사람들의 비난이 더 두려웠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나무들을 흔들어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지만 순덕은 귀를 막을 힘도 없이 그저 본능적으로 바람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 속에서 순덕은 몇 번이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덤불에 긁혀 종아리에 생채기가 났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차가운 눈이 얼굴을 덮치며 이제 그만 포기하고 잠들라고 속삭이는 듯 했으나 순덕은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억울해서라도 내가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전까지는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눈을 감을 수 없다는 오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을 간신히 뛰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따뜻한 부엌 아궁이 앞에서 졸던 기억, 어머니가 빗겨주던 머릿결의 감촉 같은 아련한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산중턱을 넘어선 순덕의 눈앞에 희미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지붕이 반쯤 무너져 내리고 벽이 헐어빠진 버려진 폐가 한 채였습니다. 문짝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기둥만 앙상하게 남은 흉가였으나 순덕에게는 그곳이 마치 구중궁궐이라도 되는 양 반가웠습니다. 그녀는 굴러 들어오듯 폐가 안으로 몸을 피했고 다행히 한쪽 벽이 바람을 막아주고 있어 눈보라를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마른 지푸라기와 낙엽이 수북하게 쌓여 있어 짐승의 굴 같았지만 순덕은 그 위에 쓰러지듯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폐가 아는 바깥보다는 바람이 덜했지만 냉기는 여전하여 입김이 하얗게 서렸습니다. 순덕은 젖은 옷을 벗어 짜낼 기운도 없어 웅크린 채 몸을 떨었는데 배고픔과 추위가 동시에 밀려와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거야. 어른들이 하던 말이 떠올랐지만 무거워진 눈꺼풀은 천근만근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한탄하며 소리 죽여 울었고 그 울음소리는 폐가의 정막 속에 공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남에게 해끼친 적 없이 착하게만 살았건만 돌아오는 것이 고작 이런 비참한 최후란 말인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바람 소리 사이로 기이한 소리가 순덕의 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산짐승이 우는 소리인가 싶어 몸을 잔뜩 움츠렸으나 가만히 들어보니 그것은 짐승의 거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으앙, 으앙, 가느다랗고 힘없는 소리. 그것은 분명 사람의 아이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순덕은 잘못 들었나 싶어 고개를 흔들었지만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폐가 밖 덤불 숲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깊은 산중, 이 험한 눈보라 속에 아이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순덕은 왠지 모를 이끌림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밖으로 나간 순덕은 폐가 옆 무성한 덤불숲 아래에 쌓인 눈더미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을 치우고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순덕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하나가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채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얼굴은 추위에 질려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얼어붙어 가끔씩 간신히 신음소리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으로 이 어린 것이 이런 산속에 버려졌는지 알 수 없었으나 순덕은 앞뒤 잴 겨를도 없이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은 산골 아이들이 입는 무명천이 아니라 부잣집 도련님들이나 입을 법한 고운 비단옷이었습니다. 비록 흙투성이가 되고 곳곳이 찢어졌지만 달빛에 비친 비단결은 여전히 은은한 광택을 띠고 있어 아이의 신분이 예사롭지 않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기에 순덕은 꽁꽁 언 손으로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마치 얼음덩어리처럼 차가웠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멈출 듯 미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아가, 정신 차려라. 아가 하고 소리쳐 불렀지만 아이는 눈을 뜨지 못한 채 고개만 힘없이 떨구었습니다. 순덕은 아이를 품에 안고 서둘러 폐가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불을 피우고 싶었으나 부싯돌도 없고 땔감도 모두 젖어 있어 불을 피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아이도 자신도 동사할 것이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젖은 저고리와 치마를 벗어 물기를 짜낸 뒤 다시 입고 바닥에 깔린 낙엽을 최대한 긁어모아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차가운 몸을 자신의 맨살에 밀착시켜 체온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끄러움 따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으니 오직 꺼져가는 어린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순덕은 아이를 꼭 껴안고 자신의 낡은 치마로 둘을 겹겹이 감쌌습니다. 아이의 살칼이 닿자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차가웠지만 순덕은 오히려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자신의 온기를 전하려 애썼습니다. 춥지 않다. 춥지 않다. 엄마가 안아주마. 순덕은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가 해주었던 말을 흉내내며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녀 자신도 춥고 배고파 죽을 지경이었지만 품 안에 작은 생명을 느끼는 순간 신기하게도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자신이 아니면 이 아이는 죽는다는 생각. 세상에 버려진 두 존재가 서로를 의지해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순덕의 정성이 통했는지 아이의 몸에서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장 같던 손발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가빠지던 숨소리도 점차 고르게 변해갔습니다. 아이는 꿈결인 듯 무의식 중에 순덕의 품을 파고들며 어머니, 추워요. 하고 웅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애처롭고 가엾은지 순덕은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낳은 정은 아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이 아이가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순덕은 아이의 차가운 뺨에 자신의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으며 밤새도록 아이의 언손을 주무르고 또 주물렀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며 폐가의 낡은 기둥을 뒤흔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작은 공간만큼은 세상 그 어디보다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순덕은 밤새 잠들지 않고 아이의 상태를 살피며 혹시라도 아이의 체온이 떨어질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귓가에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다. 밤이 지나면 해가 뜰 거야.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것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공포에 떨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거는 주문이기도 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서름도 매질을 당한 고통도 이 작은 생명을 지키는 순간만큼은 잊혀졌습니다. 어느덧 길고 긴 밤이 지나고 낡은 지붕 틈새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도 지쳤는지 잠잠해졌고 산새들이 하나둘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덕은 뻣뻣하게 굳은 팔을 풀고 품 안에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볼에는 홍조가 돌고 있었고 숨소리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순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드러난 아이의 얼굴은 흙탕물이 묻어 있었지만 오똑한 콧날과 훤칠한 이마가 한눈에 보아도 범상치 않은 기품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아이가 깨어나기 전에 먹을 것이라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어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기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폐가 주변을 뒤져 겨우겨우 말라비틀어진 산열매 몇 개와 탭뿌리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황금보다 귀한 양식이었습니다. 눈을 녹여 물을 만들고 뿌리를 돌로 지시겨 아이가 삼키기 좋게 만들면서 순덕은 처음으로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토록 큰 기쁨이 될 줄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아이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과 낯선 여인을 본 아이는 겁먹은 눈빛으로 몸을 뒤로 뺐지만 순덕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다. 아가, 내가 너를 구했단다. 해치지 않아. 순덕이 내민 산열매와 물을 아이는 허겁지겁 받아먹었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순식간에 먹어치우는 모습을 보며 순덕은 가슴이 찡했습니다. 정신을 좀 차린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머리를 다친 것인지, 아니면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을 잃은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순덕은 꼬치꼬치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으나 아이는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아이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은 반쪽이 깨진 옥패였습니다. 용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옥패는 한눈에 보아도 귀한 물건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순덕은 직감적으로 이 아이가 큰 사연을 안고 있음을 깨달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아이의 신분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면 내가 지어주마. 복을 많이 받고 살라고 복동이라 부르자꾸나. 순덕의 말에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처음으로 순덕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순덕과 복동이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인과 기억을 잃은 소년. 두 사람은 험한 산속 폐가를 수리하고 덤불을 엮어 바람을 막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순덕은 낮에는 산을 헤매며 나무를 캐고 나무를 했고 밤에는 복동이를 품에 안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복동이는 몸이 약해 자주 앓았지만 순덕의 지극정성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갔습니다. 아이는 비록 기억은 잃었으나 행동 하나하나에 기품이 배어 있었고 글을 읽을 줄 아는 듯 가끔 땅바닥의 나뭇가지로 알 수 없는 글자들을 끄적거리곤 했습니다. 순덕은 복동이를 보며 최 부잣집에서 겪었던 억울함과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도둑년이라 부르던 사람들의 목소리 대신 누이 혹은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복동이의 목소리가 그녀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덕이 산속에서 얼어 죽었거나 호랑이에게 물려갔으리라 짐작하며 그녀를 잊어갔지만 순덕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강인하게 삶을 일구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오래갈 수는 없었으니 산 아래 마을에서는 사라진 아이를 찾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최 부잣집 하인들이 택감을 구하러 산 깊숙이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덕이 달을 캐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낯선 발자국 소리가 폐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복동이는 본능적인 두려움에 구석진 곳에 몸을 숨겼고 낡은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사냥꾼 차림을 한 사내들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데 그들의 허리춤에는 서슬퍼런 칼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분명 이 근처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샅샅이 뒤져라. 대장의 명령에 사내들은 흩어져 폐가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는 숨을 죽이고 입을 틀어막았으나 공포로 인해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그 시각 산비탈에서 돌아오던 순덕은 낯선 사내들이 집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녀는 짐을 내팽개치고 덤불숲 사이로 몸을 숨긴 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만약 저들이 최 부잣집 사람들이라면 자신을 잡아가려 온 것일 테고 관군들이라면 쫓겨난 자신을 범죄자로 오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걱정은 오로지 집 안에 숨어있는 복동이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들키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순덕은 맨손으로라도 저들과 맞서 싸워야 하나 고민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내 중 하나가 폐가의 문을 걷어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대장 짐승똥만 굴러다니는 빈집입니다. 잠시 후 사내가 나와 소리쳤고 순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동이가 기지를 발휘해 마루 밑 깊숙한 구덩이에 숨은 모양이었습니다. 사내들은 투덜거리며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갔지만 순덕은 그들이 남기고 간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친 왕족의 핏줄을 찾지 못하면 우리 목이 달아날 것이다. 왕족이라니. 순덕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복동이가 가지고 있던 용문양의 옥패, 그리고 비단옷, 이 아이가 단순한 부잣집 도련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하고도 엄청난 예감이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순덕은 사내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복동아, 복동아, 그녀가 부르자 마루 밑에서 흙투성이가 된 복동이가 기어 나왔습니다. 순덕은 아이를 와락 껴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든 어떤 위험이 닥쳐오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내겠다고. 눈보라치던 밤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단순한 생존을 넘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작은 등불 같던 그들의 삶에 이제 세상의 거친 바람이 다시 한번 몰아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어느덧 산천이 3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그 춥고 길었던 겨울밤의 악몽도 따스한 봄햇살 아래 눈 녹듯이 사라지고 흉가라 불리던 산속의 폐가에도 사람 사는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무너진 담장을 돌로 메우고 찢어진 창호지를 당나무 껍질로 기원했으며 마당 한 구석에는 작은 텃밭을 일구어 아우기며 상추를 심어 제법 살림꼴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꽃을 따다 화전을 붙이고 가을이면 도토리를 주워 묵을 수니 비록 고기 반찬 없는 소박한 밥상일지라도 두 식구가 마주 앉아 나누는 끼니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고 맛이 좋았습니다. 마을에서 도둑년이라 불리며 쫓겨난 상처투성이 여종은 이제 한 아이의 억척스러운 어미가 되어 거친 산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순덕이 목숨을 걸고 구해낸 아이 복동이는 어느새 10살 남짓한 소년으로 훌쩍 자라나 있었습니다. 잘 먹이지도 못하고 거친 옷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복동이의 용모는 흙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진주처럼 유난히 빼어났습니다. 수검댕이 같은 눈썹 아래 자리 잡은 눈매는 샛별처럼 총기 있게 빛났고 오뚝한 콧날과 다부진 인매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위엄을 풍겼습니다. 신기한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복동이가 천자문의 이치를 스스로 깨치고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글씨를 쓰며 붓을 잡는 신욕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그런 복동이를 볼 때마다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두려움을 느꼈으니 이는 아이가 평범한 핏줄이 아님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낮이면 복동이는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해왔는데 그 걸음걸이가 어찌나 의젓한지 멀리서 보면 마치 어린 선비가 산책을 나온 듯했습니다. 순덕은 행여나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띌까 염려하여 복동이에게 절대 산 아래로는 내려가지 말거라. 낯선 사람을 보면 숲으로 숨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곤 했습니다. 복동이는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의 말씀이라 여겨 고분고분 따랐지만 가끔 먼 산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을 바라볼 때면 그 눈빛 속에 알 수 없는 그리움과 호기심이 일렁이곤 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친부모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밤마다 품속에 간직한 반쪽짜리 옥패를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있어 순덕의 마음을 더욱 아리게 했습니다.
산속 생활이 아무리 은밀하다 한들 사람의 입을 막을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약초를 캐러 깊은 산중까지 들어왔던 신만이들이나 나무꾼들의 입을 통해 귀신이 나온다는 폐가의 젊은 여인과 사내 아이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쫓겨난 최부잣집 여종이 살아있다더군. 아니, 얼어 죽은 줄 알았더니 웬 아이를 데리고 산다네. 그 아이는 또 어디서 훔쳐온 거야? 아니면 훔친 팸을 팔아서 산 건가? 마을 장터 주막거리에서는 안주 삼아 씹어대는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급기야는 순덕이 도적대와 결탁하여 아이를 납치했다는 터무니없는 헛소문까지 돌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흉흉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기어이 최부잣집 안방, 문지방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3년 전 사라진 폐물 사건 이후로도 범인을 잡지 못해 속을 끓이던 최 씨 부인은 순덕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분기탱천하여 펄쩍 뛰었습니다. 뭐라, 그년이 살아서 호의호식하고 있다고 내 귀한 옷가락질을 팔아먹고 뻔뻔하게 살고 있단 말이냐. 부인의 목소리는 질투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고 옆에서 시중을 들던 참모는 이때다 싶어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님,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년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아이도 분명 어디서 유괴했거나 훔친 돈으로 첩살림을 차린 게 분명합니다. 당장 잡아들여 경을 쳐야 합니다. 참모는 자신의 횡포를 알고 있는 순덕이 혹시라도 돌아와 입을 열까 두려워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 악담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 아랫마을 서당의 훈장님이 약수를 뜨러 산에 올랐다가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다리는 아파 잠시 쉬어갈 곳을 찾던 훈장님의 귀에 낭낭하고 청아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항. 훈장님은 홀린 듯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낡은 폐가 마당에서 흙바닥에 글씨를 쓰며 책을 외우는 복동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으나 그 기상이 예사롭지 않아 훈장님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는데 아이의 이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마치 구름 속의 숨은 용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저절로 무릎을 탁 치게 되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순덕이 놀라 뛰어나와 복동이를 등 뒤로 감추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훈장님은 헛기침을 하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이요. 아이의 글 소리가 하도 맑아 나도 모르게 발길을 멈추었소. 놀라게 했다면 미안하오. 훈장님의 점잖은 태도에 순덕은 조금 마음을 놓았으나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훈장님은 물 한 모금을 얻어 마신 뒤 복동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부인의 아들이오.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제 목숨보다 귀한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훈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귀한 보석은 진흙 속에 있어도 빛이 나는 법. 허나 빛이 너무 강하면 도적들이 꼬이는 법이니 당분간은 빛을 감추고 때를 기다리시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어. 훈장님이 떠나고 난 뒤 순덕의 가슴은 불안함으로 쿵쾅거렸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온다는 말이 마치 최 부잣집 사람들이 들이닥칠 것을 예견하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서둘러 짐을 챙겨 더 깊은 산속으로 숨어야 하나 고민했지만 어린 복동이를 데리고 짐승이 들끓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순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복동이는 그런 어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곤히 잠들어 있었고 순덕은 아이의 머리맡에 놓인 반쪽 옥패를 바라보며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지켜주십시오. 제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좋으니
이 아이에게 닥칠 화를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며칠 후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늦은 아침을 먹고 복동이가 나무를 하러 간 사이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건장한 사내들이 폐가 마당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최부잣집의 머슴들이었고 맨 뒤에는 표독스러운 표정의 찬모가 허리춤에 손을 얹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런 쥐새끼 같은 년 여기서 아주 살림을 차렸구나. 찬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산속의 정적을 찢어 놓았습니다. 순덕은 하던 일을 멈추고 굳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벌 떨며 빌었을 테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자식이 있었기에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머슴들은 주인 없는 집안을 제 집처럼 휘젓고 다니며 살림살이를 마당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애써 말려놓은 나물이 흙바닥에 뒹굴고 아끼던 옹기 그릇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놔라. 우리 마님 폐물 훔쳐서 산 게 뻔한데 어디다 숨겨놨느냐. 참모가 순덕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순덕은 고통을 참으며 참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손 놓으시오. 나는 도둑질을 한 적이 없소.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찌 죄 없는 사람을 이리 핍박한단 말이오. 순덕의 눈에서 퍼런 불꽃이 튀자 참모는 잠시 움찔했으나 이내 더 악을 쓰며 인연이 미쳤나 어디서 눈을 불하려 하며 머슴들에게 멍석을 가져오라 호령했습니다. 그때 나무를 하러 갔던 복동이가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지게를 벗어던진 채 달려왔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손대지 마라. 아직 어린 소년의 외침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백이 서려 있어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복동이는 순덕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머슴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다니. 이것이 양반댁의 법도냐. 머슴들은 어린아이의 당돌함에 기가 찼는지 코웃음을 쳤지만 참모는 복동이의 얼굴을 보고 흠칫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참국물이 줄줄 흐르는 꼴이지만 그 이목구비가 어디선가 본 듯한 귀티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모는 묘한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더 큰 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이놈은 또 뭐야? 네가 훔친 돈으로 샀다는 그 아이로구나. 싹수가 노란 것이 딱 도둑놈 자식이네. 그 말에 복동이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순덕은 복동이가 상처받을까봐 아이를 감싸 안으며 외쳤습니다. 내 자식이다.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하지만 머슴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아궁이를 부수고 구들장까지 드러낼 기세였습니다. 순덕과 복동이가 말리려 들자 머슴 하나가 거칠게 밀어붙였고 두 사람은 마당 흙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집안을 뒤지던 머슴 하나가 복동이의 잠자리 밑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찾아내어 흔들었습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다. 찬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것 봐라. 훔친 폐물을 숨겨둔 게지. 참모가 낚아채듯 보자기를 빼앗아 풀었으나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폐물이 아니라 순덕이 복동이를 처음 만났을 때 입고 있었던 피묻고 찢어진 비단옷 조각과 옥패였습니다. 참모는 실망한 듯 했으나 곧이어 그 비단옷의 문양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일반 양반가에서도 함부로 쓸 수 없는 왕실에서나 쓰는 구름 문양의 비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참모는 무식하여 그 의미를 정확히는 몰랐으나 이것이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것쯤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또 어디서 훔친 게냐. 아주 큰 도둑년이로구나. 관아 물건까지 손을 대다니 참모는 오히려 이것을 빌미로 순덕을 더 큰 죄인으로 몰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인연과 저놈을 묶어서 관아로 끌고 가자. 역적 모의를 하는지도 모른다고 고발하면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단순한 절도범에서 졸지의 역적 혐의까지 뒤집어쓰게 생긴 순덕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머슴들이 포승줄을 들고 다가오자 복동이는 순덕의 치맛자락을 꼭 붙잡고 부들부들 떨면서도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바닥에 엎드려 찬모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나는 잡아가도 좋으니 제발 이 아이만은 놔주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입니다. 하지만 참모는 매정하게 순덕을 발로 차내며 비웃었습니다. 모르는 소리, 새끼 호랑이를 키운 죄가 더 크다. 끌어내라. 머슴들이 순덕과 복동이를 강제로 일으켜 세워 밧줄로 묶으려던 찰나. 산 아래쪽에서 둥둥둥하는 북소리와 함께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동네 훈장님이 부리는 나귀 따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필의 군마가 질주하는 묵직하고도 위압적인 소리였습니다. 최 부잣집 머슴들은 동작을 멈추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관군이 오나 마님이 벌써 관아에 신고를 하셨나. 웅성거리는 사이에 말발굽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폐가 앞마당까지 들이닥쳤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화려한 갑옷을 입고 긴 칼을 찬 무관들이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의 투구에는 왕실 근위대를 상징하는 표식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그 기세는 산천초목도 벌벌 떨게 할 만큼 서슬이 펄했습니다. 참모와 머슴들은 관군이 자신들을 도와주러 온 것이라 착각하고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으리들 여기입니다. 이년이 바로 도망친 도둑년이고 저놈이 그 공범입니다. 저희가 막 잡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참모가 앞으로 나서며 아첨 섞인 목소리로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위대장의 시선은 참모 따위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매서운 눈빛은 오직 하나, 포승줄에 묶일 뻔한 어린 소년, 복동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대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복동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대장의 눈길이 참모의 손에 들려있는 비단옷 조각과 옥패에 닿자 그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순덕은 본능적으로 복동이를 감싸 안으며 대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아이를 해치려 한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들 태세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시무시해 보이던 근위대장이 갑자기 칼을 땅에 던지고 복동이 앞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뒤따라온 수십 명의 병사들도 일제히 착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산속의 폐가가 떠나가라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황자 마마 소신, 죽을 죄를 지고 이제야 마마를 배웁니다. 참모와 머슴들은 입을 딱 벌린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고 순덕 역시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복동이, 아니, 어린 황자는 그제야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며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려는 찰나 산속의 바람마저 숨을 죽이고 이 기적 같은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억울하게 쫓겨난 여종과 잃어버린 황자의 운명이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황자 마마 소신, 죽을 죄를 지고 이제야 마마를 배웁니다. 근위대장의 우렁찬 외침이 산천을 뒤흔들자 폐가 마당에는 숨 막히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해진 산속에서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수십 명의 관군과 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어린 소년, 그리고 넋이 나간 채 입을 다물지 못하는 참모와 머슴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기이한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순덕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복동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품에 안겨 떨던 아이가 갑자기 구름 위의 존재처럼 아득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복동이는 낯선 사내들의 절을 받으며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근위대장의 투구에 새겨진 문양과 자신이 지닌 옥패를 번갈아 보더니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눈빛이 맑아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위대장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그간의 사정을 고했습니다. 마마, 몇 해 전 영모의 무리가 궁을 습격했을 때 유모가 마마를 안고 피신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마마께서 살아계신다는 희미한 소문 하나만을 붙잡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전국의 산천을 뒤지게 하셨습니다. 하늘이 도우시어 이제야 마마를 찾았으니 소신 지금 당장 목을 베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대장의 말에 따르면 복동이는 당시 혼란통의 산속에 버려져 기억을 잃었던 것이었고 순덕이 발견한 그날이 바로 생사의 갈림길이었던 것입니다. 순덕은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구해낸 것이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나라의 귀한 운명이었음을 깨닫고 가슴이 먹먹해져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상황이 급반전되자 서슬퍼렇게 날뛰던 최부잣집 참모와 머슴들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감히 황자 마마의 멱살을 잡고 도둑놈이라 욕보였으며 황자를 구해준 은인을 포승줄로 묶으려 했으니 이는 삼족을 멸해도 시원치 않을 대역죄에 해당했습니다. 참모는 털썩 주저앉으며 바짓가랑이를 적실 만큼 공포에 질려 아이이고 마마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며 땅바닥에 머리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순덕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던 표독스러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비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근위대장은 참모의 비명소리에 고개를 돌리더니 순식간에 표정이 야차처럼 변하여 칼자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주둥이를 놀리느냐. 너희들이 황자 마마께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귀하신 옥체에 손을 댄 것도 모자라 마마를 지켜주신 은인에게 도둑 누명까지 씌워 헤아려 했으니 내년들의 목이 10개라도 부족하다. 대장의 호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참모와 머슴들을 포박했습니다. 머슴들은 저희는 그저 참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며 울부짖었지만 병사들은 가차없이 그들의 입을 틀어막고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때 복동이 아니 어린 황자가 조용히 손을 들어 병사들을 제지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멈추어라. 이 자리에서 피를 보고 싶지 않다. 황자는 천천히 걸어가 포박당한 참모 앞에 섰습니다. 참모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덜덜 떨고 있었는데 황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내 어머니 순덕이를 도둑이라 불렀다. 증거도 없이 죄 없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것도 모자라 산속까지 쫓아와 행패를 부렸으니 그 죄는 네가 훔쳤다고 주장하는 폐물값보다 1000배만 배 더 무겁다. 황자의 말에 참모는 할 말을 잃고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대장은 병사들에게 명하여 참모와 머슴들의 몸을 수색하게 했습니다. 마마를 해하려 한 자들이니 혹시 흉기를 숨기고 있을지 모른다. 샅샅이 뒤져라. 병사들이 참모의 옷가지와 주머니를 거칠게 뒤지기 시작하자 참모는 기겁을 하며 반항하려 했습니다. 아이고,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이러십니까? 그러나 병사의 손이 참모의 속적삼 안주머니에 닿았을 때 무언가 묵직한 것이 툭 하고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흙바닥에 뒹구는 붉은 빛깔.
그것은 놀랍게도 3년 전 최부잣집 안방에서 사라졌다던 바로 그 쌍가락지와 산호 비녀였습니다. 순간 폐가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덕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떨어진 폐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쫓겨나게 만들었던 꿈에서도 사무치게 원망스러웠던 그 물건들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왜 내 년품에서 나오느냐. 근위대장이 폐물을 집어들고 추궁하자 찬모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찬모는 3년 전 자신의 노름빚을 갚기 위해 안방에서 폐물을 훔쳤으나 막상 들킬 것이 두려워 죄 없는 순덕에게 뒤집어 씌우고는 지금까지 폐물을 팔지도 못한 채 몸에 지니고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순덕을 잡으러 온 것도 혹시라도 순덕이 돌아와 진실이 밝혀질까봐 아예 입을 막아버리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하늘님, 제 억울함이 이제야 풀리는구려. 저는 도둑년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골짜기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진 고초와 멸시, 차가운 눈밭을 헤매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황자는 순덕에게 다가가 그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어머니의 결백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았으나 이제는 온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누구도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황자의 따뜻한 위로에 순덕은 더욱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근위대장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런 흉악한 것들이 있나. 탐욕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고 그것도 모자라 황자 마마까지 욕보이다니. 당장 인연들을 관하로 압송하여 국법이 얼마나 엄한지 보여주어라. 병사들은 찬모와 머슴들을 짐짝처럼 끌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찬모는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녀의 탐욕과 악행은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 돌아왔으니 인과응보의 이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진 셈이었습니다. 산속을 어지럽히던 악한 무리들이 사라지자 폐가에는 다시 평온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황자는 순덕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 근위대장에게 명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산을 내려갈 것이다. 허나 내 어머니가 억울하게 쫓겨났던 그 길을 이번에는 가장 귀한 대접을 받으며 걸어가실 수 있게 하라. 대장은 즉시 명을 받들어 병사들에게 가마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비록 산속이라 화려한 가마는 없었으나 병사들은 나무와 덩굴을 엮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덮어 훌륭한 가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순덕은 당치 않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하며 사양했으나 황자는 어머니는 저를 살리신 분이니 나라의 어머니나 다름없습니다. 타십시오. 하며 친히 순덕을 가마에 태웠습니다. 행렬은 산을 내려와 마을 어귀로 들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관군의 출현과 화려한 깃발, 그리고 웅장한 나팔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길가로 뛰쳐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여? 전쟁이라도 났나? 저기 가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여?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순덕이 탄 가마와 그 옆을 당당하게 걷는 어린 황자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3년 전 쫓겨났던 도둑년 순덕이 화려한 호의를 받으며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녀 옆에 있는 아이가 바로 잃어버린 황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행렬은 곧장 최부잣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소식을 들은 최 부자와 최 씨 부인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대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 자신들이 매질하여 내쫓은 종이 황자의 생명의 은인이 되어 돌아왔으니 이제 멸문지화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근위대장이 앞으로 나서서 참모에게서 압수한 옷가락지와 비녀를 최 씨 부인 앞에 던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인께서 잃어버렸다던 그 폐물입니다. 부인의 집 참모가 훔쳐 품고 있던 것을 부인은 죄 없는 종을 잡아 족치고 내쫓으셨더군요. 최 씨 부인은 자신의 잃어버린 폐물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범인은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참모였고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구박했던 순덕은 결백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자 부인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황자가 최 부자 부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린아이의 그림자가 두 사람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대들은 재물만 알았지 사람 귀한 줄은 몰랐도다. 돌멩이 하나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은 그대들의 죄는 무거우나 내 어머니 순덕이가 그대들을 용서한다면 나 또한 묻지 않겠다. 황자의 말은 서리빨 같으면서도 자비로웠습니다. 순덕은 가마에서 내려 최 씨 부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옛 주인은 벌벌 떨며 순덕의 발치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순덕의 마음속에는 지난날의 서름이 울컥 솟아올랐지만 그녀는 복수 대신 화해를 택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최 씨 부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님,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지요. 저는 마님이 주신 밥을 먹고 자랐으니 원망보다는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떠나겠습니다. 순덕의 넓은 아량의 최 씨 부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순덕아, 내가 잘못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하며 통곡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순덕이 도둑년이라는 누명을 벗고 당당하게 명예를 회복하는 순간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도 함께 풀리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는 창고문을 활짝 열어 곡식을 꺼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자신의 과오를 씻으려 했고 마을 잔치를 열어 순덕의 귀환을 축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황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다. 내 어머니와 조용히 밥 한 끼를 먹고 싶을 뿐이다. 날이 저물자 황자와 순덕은 최 부잣집 사랑채가 아닌 순덕이 예전에 일하던 부엌이 딸린 작은 별채로 들어갔습니다. 최 부자는 산의 진미를 차려 올리려 했으나 순덕은 손수 지은 밥을 황자에게 먹이고 싶다고 고집했습니다. 병사들이 구해온 뎁살과 신선한 나물, 그리고 최상급 고기를 사용하여 순덕은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순덕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그 옆에서 황자는 쪼그리고 앉아 불을 쬐며 어머니의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구박받으며 눈물 젖은 밥을 짓던 그 부엌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들을 위해 밥을 짓는 행복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순덕이 차려낸 따뜻한 밥상이 황자 앞에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구수한 된장국, 그리고 정갈한 나물 반찬들. 황자는 수저를 들고 한술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산속 폐가에서 먹던 도토리묵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정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군요. 황자의 말에 순덕은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휘영청 밝아오고 있었고 억울한 누명과 고단했던 삶의 무게를 벗어버린 순덕의 마음도 달빛처럼 환하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황자는
순덕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한양으로 올라가 궁궐 생활을 해야 하는 황자에게 오늘 밤은 평범한 아들로서 어머니의 품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순덕은 황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창호지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순덕의 노래가 어우러져 고요한 밤의 평화가 온 집안을 감쌌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이 평온함은 내일 다가올 영광스러운 이별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이기도 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아침 햇살에 영롱하게 반짝이는 맑고 투명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최 부잣집 마당에는 어제의 소란스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엄숙하면서도 설레는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부터 집 앞까지는 오색 깃발이 나부끼고 한양으로 떠나는 황자 마마와 순덕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경외심, 그리고 지난날 순덕을 홀대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덮을 만큼 강력한 것은 바로 자신들의 마을에서 나라의 귀한 분이 나왔다는 벅찬 자부심이었습니다. 순덕은 광군이 마련해준 고운 비단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생 무명옷이나 기워 입던 그녀의 몸에 부드러운 비단이 감기자 어색하기 짝이 없었으나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귀부인보다 기품이 넘쳤습니다. 화려한 장신구 없이도 지난 세월 모진 풍파를 견뎌낸 그녀의 단단한 눈빛과 온화한 미소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장신구였기 때문입니다. 황자는 의관을 정제하고 어머니 순덕의 손을 꼭 잡은 채 별채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의 모습을 드러내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죽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피어난 두 사람의 숭고한 인연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떠날 채비를 마친 행렬 앞에는 최 부자와 최 씨 부인이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가마에 오르려다 말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위의 병사들이 만류하려 했으나 순덕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떨고 있는 최 씨 부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마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청을 드리자면 앞으로 이 집에 들어오는 아랫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 지은 빚을 갚는 길입니다. 최 씨 부인은 순덕의 따뜻한 손길에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저주를 퍼부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주고 덕담을 건네는 순덕의 넓은 마음 앞에 부인은 자신의 옹졸했던 지난날이 사무치게 부끄러웠습니다. 순덕아. 아니, 부인, 내 평생 이 은혜와 가르침을 잊지 않겠네. 내 자식들보다 자네가 더 큰 스승일세. 최 부자 역시 옆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순덕은 그들에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뒤돌아보지 않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서러움은 이제 이 마당에 묻어두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며 산천을 깨웠습니다. 순덕이 만세, 황자 마마, 만세 마을 사람들이 외치는 함성이 메아리가 되어 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순덕은 가마의 작은 창으로 정든 그리고 한때는 사무치게 원망스러웠던 고향 마을의 풍경을 내다보았습니다. 굽이치는 산등성이, 물을 냈던 개울가, 그리고 춥고 배고팠던 시절, 자신을 품어주었던 저 멀리 산속의 낡은 폐가 쪽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기억이 서린 곳이지만 그곳에서 복동이를 만났고 그곳에서 사랑을 배웠기에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화려했습니다. 고을을 지날 때마다 수령들이 나와 머리를 조아리고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꽃을 뿌렸습니다. 순덕은 이 모든 환대가 낯설고 부담스러웠지만 옆 가마에 탄 황자가 보내오는 든든한 눈빛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도성 문이 열리고 웅장한 궁궐이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구중궁궐의 높은 담장은 위압적이었으나 순덕에게는 이제 낯선 감옥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가야 할 집으로 다가왔습니다. 궁궐 마당에는 임금님과 중전마마 그리고 수많은 신하가 도열하여 잃어버린 핏줄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황자가 임금님 앞으로 달려가 큰 절을 올리자 임금님은 채통도 잊은 채 맨발로 뛰어나와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아, 살아있었구나. 이 아비가 너를 지키지 못해 그 고생을 시켰구나. 눈물바다가 된 궁궐 마당 한편에서 순덕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 있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황자는 임금님의 품에서 나와 순덕의 손을 이끌고 어전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아바마마, 이분이 아니었다면 소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낳아주신 어머니가 계시지만 길러주신 이분 또한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임금님은 젖은 눈으로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촌부의 행색은 벗었으나 여전히 소박하고 선한 인상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임금님은 천천히 순덕 앞으로 다가오더니 천하를 호령하는 지존에 몸을 굽혀 깊은 감사의 예를 표했습니다. 부인, 그대의 지극한 정성과 희생이 아니었다면 종묘 사직이 끊어질 뻔하였소. 그대는 내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조선을 구한 것이요. 내 그대에게 어떤 상을 내려도 부족할 것이나 온 백성의 어버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 하여 자경즉ing이라는 호를 내리고 정경 부인에 봉하노라. 그날 이후 순덕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궁궐 근처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하사받았고 수십 명의 하인들이 그녀의 손발이 되어 시중을 들었습니다. 산속에서 나무를 캐고 나무를 하던 거친 손은 이제 고운 비단에 감싸여 호사를 누리게 되었고 끼니 걱정은커녕 산해진 미가 넘쳐나는 밥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덕은 결코 거만해지거나 사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늘 존댓말을 썼으며 나도 너희와 같은 처지였음을 잊지 않는다며 그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보살폈습니다. 그녀의 집은 담장이 높았으나 대문은 항상 열려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배고픈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도성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황자는 세자로 책봉되어 엄격한 왕실 교육을 받게 되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순덕의 집을 찾아와 문안을 드렸습니다. 궁중의 법도가 엄하여 신하들이 만류하였으나 세자는 나에게 인간의 도리를 가르쳐 주신 스승이자 어머니를 뵙는 일이다 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세자가 올 때면 화려한 궁중 음식 대신 예전 산속에서 해먹던 투박한 쑥개떡이나 보리차를 내놓곤 했습니다. 그것은 세자가 화려함 속에 묻혀 백성들의 곤궁함을 잊지 않게 하려는 그녀만의 깊은 뜻이었습니다. 세자는 그 소박한 음식을 달게 먹으며 어머니의 이 맛을 평생 잊지 않고 백성을 배불리는 성군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세자는 훌륭하게 성장하여 대리청정을 할 만큼 의젓해졌고 순덕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도성에서의 삶은 편안하고 영광스러웠으나 순덕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흙냄새와 풀벌레 소리, 그리고 투박하지만 정겨웠던 산골 마을의 풍경에 대한 향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자 임금님과 세자에게 조용히 청을 올렸습니다. 마마, 저는 본래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이제 여생은 고향으로 돌아가 저처럼 춥고 배고픈 아이들을 돌보며 살고 싶습니다. 임금님과 세자는 펄쩍 뛰며 만류했지만 순덕의 뜻이 워낙 확고함을 알고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임금님은 순덕이 고향에 내려가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큰 집과 토지를 내려주었고, 세자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귀향길을 배웅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고향 마을, 최 부잣집이 있던 그 마을은 이제 순덕 마을이라 불릴 만큼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순덕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온 마을 사람들이 춤을 추며 맞이했고, 늙어버린 최 부자 부부도 지팡이를 짚고 나와 감격의 해우를 했습니다.